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을 넘어선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진 않았지만 맏며느리로서 명절과 대소사마다 나름대로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죠.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인해 평화롭던 일상을 위협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황당한 가정사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찔한 사건이었네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고 전 그런 진중한 모습에 끌려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죠. 연애 시절 남편은 늘 저를 먼저 챙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상대를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날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시동생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이랑 어찌나 닮았던지 쌍둥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나이도 1살 터울이라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그렇게 붕어빵처럼 닮은 모습이 그저 신기해서 예비 시동생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네요. 시어머니가 그런 제 눈빛을 읽으셨는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너무 닮아서 놀랐지? 둘이 얼굴은 똑같아도 성격은 하늘과 땅 차이란다. 큰애는 저렇게 무뚝뚝하고 작은애는 어찌나 살갑고 부침성이 좋은지 몰라. 그때는 별뜻 없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후 시댁에 드나들수록 그 말씀 속에 담긴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어버이날 같은 때 온 가족이 모이면 어머니는 은근히 시동생과 남편을 비교하셨고 살가운 성격의 시동생을 유독 따뜻하게 챙기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남편의 생일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저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시어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이 생일이라 간단하게 생일상 차렸는데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날짜가 벌써 그렇게 됐어? 근데 뭘 나까지 부르니? 그냥 너희들이 오붓하게 먹어라. 음식 넉넉하게 했는데 오시기 힘드시면 제가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같이 먹을까요? 아유, 됐다는데 그러네. 사실 내가 저녁에 모임이 있어. 내년에는 꼭 같이 먹자. 보아하니 어머니가 남편의 생일을 잊으신 것 같더군요. 뭐 살다 보면 매년 돌아오는 생일 하루 정도는 잊을 수도 있는 일이긴 했죠. 그런데 남편에게 물으니 거의 매년 큰아들 생일은 따로 챙겨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 생일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시는 눈치였어요. 예, 이번 주말에 둘째 생일밥 먹게 와서 미역국 좀 끓여라. 걔가 고기를 좋아해서 내가 횡성 사는 친구한테 한우도 좋은 걸로 미리 보내달라고 했거든. 저는 애써 웃으며 그러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론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2달 사이로 아들 둘의 생일이 돌아오는데 남편의 생일은 늘 대충 지나가기 일쑤였고 시동생의 생일은 열심히 챙기시는 눈치였거든요. 장남한테는 늘 용돈만 받고만 싶어 하시면서 정작 값비싼 음식은 둘째 아들 생일에만 준비하셨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남편뿐 아니라 맏며느리인 저까지 은연중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저 어머니가 막내를 조금 더 챙기시는 정도라고만 여기며 크게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몇 해 뒤에 시동생까지 결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동서 역시 시동생이 비슷하게 싹싹하고 말주변이 좋은 성격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살갑게 애교를 부리고 듣기 좋은 말도 곧잘하는 편이었죠. 그런 두 사람이 결혼 후 사업을 크게 벌여 형편이 넉넉한지 명절이나 어버이날마다 값비싼 선물을 사들고 와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 번은 동서가 명품 가방을 사들고 와 시어머니 앞에서 웃으며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동창이 들고 나가실 때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매장 가서 보는 순간에 딱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서의 싹싹한 말투에 시어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시자 그 자리에 있던 저는 괜히 뻘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맞벌이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명절과 생신마다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알뜰히 모아 용돈이며 건강식품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정성은 늘 당연한 맞이의 도리로 여겨질 뿐 별다른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죠. 오히려 가끔 삐쭉 얼굴을 내미는 동선의 화려한 선물 하나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넌지시 묻기도 했어요. 매번 저렇게 비싼 선물 사오는 걸 보면 서방님네는 사업이 정말 잘 되나 봐. 그러면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 뭐. 겉으론 번듯해 보이는데 가끔 보면 좀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걔도 이제 가장이니 자기 살림 알아서 잘 꾸리겠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멀쩡한 성인 부부가 자기들 형편에 맞게 잘 살아가려니 생각했죠. 다만 좀 억울한 게 느껴지는 건 똑같은 형제인데 장남이란 이유로 항상 다른 잣대를 적용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둘째는 사업하느라 바쁠 거라고 하시면서 맞벌이하는 저희한테만 명절과 제사 준비를 도맡게 하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때도 저희만 찾으셨어요. 그런 수고는 당연한 맞이의 몫이자 도리로만 여겨질 뿐 그 일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별다른 인정은 받지 못했죠.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연휴가 시작된과 동시에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느라 손목이 시큰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상을 차리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두고 가벼운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당뇨가 있는 어머니의 병원 정기검진도 늘 남편과 제가 돌아가며 휴가를 내 모시고 가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일도 당연하게 여기실 뿐 고맙다는 말씀 한번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동선에는 명절에 늦게 도착하거나 심지어 해외여행을 이유로 얼굴조차 비치지 않은 해에도 서운한 기색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선수를 쳐 두둔하는 말씀만 하셨죠. 걔들이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오랜만에 연휴에 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명절에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다. 차례야 장남이 지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명절이 끝나갈 때쯤 동서가 뒤늦게 겨우 얼굴을 비추면 어머니는 서운함은커녕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시며 미리 싸둔 음식 보따리까지 손에 들려 보내셨습니다. 정작 연휴 내내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을 지킨 저에게는 그런 살가운 배웅 한 번이 없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가 10번 도리를 다하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해드리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너희는 맞이라는 애들이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어쩌니? 동생만도 못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전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곤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어머니 말씀 듣고 좀 속상했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동선에는 맨날 대충 지나가고 우리한테만 너무 엄격하신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내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엄마한테 따져봐요. 아무 소용 없는 거 알잖아. 생각하면 당신 속만 상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당신은 안 속상해? 맞이라고 매번 고생하고 신경 쓰는 건 우리잖아. 근데 정작 인정은 동선애가 다 받고 우리는 맨날 잘하다 한번 실수하면 타박이나 듣고.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속상하지. 근데 엄마 성격에 그런 거 말씀드려봐야 더 싫은 소리만 하실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우리 할 도리만 하면서 살자. 뭐 언젠가는 우리 마음 알아주실 날도 있겠지. 남편의 말에는 체념과 인내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저와 같은 서러움을 느끼면서도 맏아들이라는 책임감에 늘 참고 넘어가는 쪽을 택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희는 크게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맞이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해외 장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할 생각에 걱정이 앞섰지만 남편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기회라는 걸 알기에 흔쾌히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출국을 앞둔 주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됐어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에 별로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이 이내 시동생 쪽으로 화제를 돌리며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셨어요. 둘째, 너희 이번에 새로 계약한 거래처가 엄청 큰 회사라며? 너희가 이렇게 야무지게 사업을 키워가는 걸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구나. 역시 사람은 성공하려면 사업을 해야 해. 그런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남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너희 형 봐라. 10년 넘게 회사에서 고생했는데 지금 또 마누라랑 애만 놔두고 혼자 외국까지 가라니. 월급쟁이 서러움이 저런 거 아니겠니? 전 괜히 그 말씀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려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해외 나가는 거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중요한 자리라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거고 다녀오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언짢은 얼굴로 열심히 일해봐야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며 멀리 가는 남편의 의욕만 떨어뜨리는 말씀을 줄기차게 내뱉으셨어요. 남편은 겸언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동생의 사업 이야기만 한참 오갔고 정작 6개월이나 타국에서 지내야 할 남편의 얘기는 잠깐 언급되었다가 이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전 은근히 마음이 상했지만 먼 길을 가야 하는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았죠. 그러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저는 시동생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헌데 시동생이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평소와 다르게 친근한 얼굴로 남편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왔어요. 형수님, 형 건강은 괜찮은 거죠? 멀리 가서 혼자 생활하려면 건강이 최고인데. 그러게요. 뭐 걱정이긴 한데 본인이 잘 챙기겠다고 하니 믿어봐야죠. 형은 정확히 언제 출국하는 거예요? 갔다가 6개월이면 오는 건 정확해요? 그때 되면 또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래요? 늘 저희한테 무관심해 보이던 시동생이었지만 그래도 형이 멀리 간다니 걱정을 하긴 하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남편의 출국 날짜와 일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내일 오후에 출국이고 일단 6개월 예정이긴 한데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나 봐요.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와야 할 텐데. 그 말에 시동생이 안타까운 얼굴로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시동생 덕에
제가 어머니에게 가졌던 섭섭함도 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남편은 짐을 꾸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출국장 앞에서 가족의 손을 꼭 맞잡고 잠깐의 이별을 하게 됐어요. 아이도 섭섭한지 눈물을 글썽이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는 남편의 눈가도 촉촉해졌죠. 그래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먼 길 떠나는 사람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 6개월 금방 지나갈 거야. 매일 영상통화 할 거니까 전화 잘 받아줘. 남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도 자주 연락할게. 혹시라도 우리 집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애랑 당신 먼저 챙기고. 알았지?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가 없을 때 제가 또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것까지 신경 쓴 모양이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을 안심시킨 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6개월만 버티면 된다. 낯선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남편을 배웅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지낸 시간이 어느덧 5개월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느껴질 수가 없었는데 아이 학교 보내고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영상통화로 남편 목소리 듣고 얼굴 보는 게 하루의 낙이 되다 보니 시간이 제법 훌쩍 지나가더군요. 그 사이 다행히 시댁 식구들과도 특별한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명절에는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고 시어머니 생신 때도 홀로 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시동생 부부는 여전히 사업이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남편이 당부한 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려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시댁 일을 감당하느라 몸은 고단했지만 큰 탈 없이 무사히 시간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남편의 귀국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어느 늦은 오후,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저는 저녁을 먹은 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바삐 움직였지만 머릿속으로는 남편이 돌아오면 어떤 음식부터 해줄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혼자 웃음 짓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혹시 회사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뜻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준 씨 와이프 되시죠? 여기 응급실인데요. 남편분이 많이 다치셔서 지금 응급처치 중이거든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귀국하려면 보름이나 남았는데 뜬금없이 국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속으로 보이스피싱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일부러 다부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지금 거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허튼 수작 부리지 마세요. 그러자 상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보호자분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상준 씨가 실려 오신 게 맞고요. 여기서 재작년에 수술하고 입원하신 기록이 있어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 빨리 와주시겠어요? 다리가 골절돼서 응급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실은 남편이 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때 보호자인 제 연락처도 남겼었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아무리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남편하고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아이를 급히 이웃집에 맡긴 채 전화가 걸려온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불안함은 커져만 갔죠. 마음은 급한데 신호는 왜 그렇게 계속 걸리는지 애가 다 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그 10분 남짓한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머릿속은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설마 나한테 말도 없이 돌아온 건 아니겠지? 아니면 혹시 출장 간다고 하고 국내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병원에서 무슨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근데 다쳤다면 어디를 어떻게 다친 거지?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머릿속은 복잡하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신호는 계속 걸리고 저는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급하게 운전해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뛰어가 응급실 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의료진을 붙잡고 물었어요. 김상준 씨 어딨나요? 다리를 다쳤다고 하던데. 그러자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한 침대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이 남편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역시나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대신 남편과 너무나 닮은 하나뿐인 형제, 바로 시동생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난간을 손으로 짚으며 간신히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시동생이 다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채 응급실 침대 위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간호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저 다리에 붕대 감은 사람 어딜 어떻게 다친 건가요? 많이 다쳤어요? 그런 제 물음에 간호사가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김상준 씨요?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실려오셨어요. 확인 결과 타박상에 다리도 골절되고 갈비뼈에도 금이 간 것 같아서 검사 몇 가지 더 하고 다리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요? 아니 어쩌다가... 저는 안타까운 얼굴로 괴로워하는 시동생을 바라보다가 다시 간호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김상준이 아니라 그 사람 동생인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까 환자분이 실려오셨을 때 신분증 꺼내서 다 확인했는데 구급대원들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전달받았고요.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접수 서류를 확인하다가 또 한 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류에 분명 시동생의 이름이 아닌 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진 그냥 단순한 의료진의 실수이거나 오해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동서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지금 응급실인데 서방님이 많이 다치셨어. 빨리 좀 와봐야 할 것 같거든?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당연히 전화기 너머로 동서가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동서가 함께 응급실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놀란 얼굴로 어쩔 줄 모르셨고 동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시동생의 손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시동생이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 잘못된 신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서방님이 왜 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여기 서류 접수할 때 그의 이름을 댄 모양이에요. 수술도 해야 하고 입원도 해야 하는데 이름을 제대로 고쳐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저를 병원 구석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금방 얘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기만 하셨죠.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가만히 바라보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그동안 감춰왔던 놀라운 사정을 털어놓으셨어요. 시동생이 얼마 전부터 사업이 기울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건강보험료마저 몇 달째 밀려 체납된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압류까지 들어와 정상적으로는 병원 진료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처럼 굴던 시동생 부부의 형편이 사실은 속으로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명절마다 값비싼 선물과 명품을 척척 사오던 그 여유도 전부 빚으로 쌓아 올린 허세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어이가 없어 허공에 대고 한숨을 토해낸 뒤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그동안 사업이 잘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형편이 아주 말이 아니더라. 빚쟁이들이 매일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요? 설마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없으니 일부러 형 이름을 대면서 그이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계속 주위를 살펴보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라. 누가 듣겠어. 그게 뭐 별일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너는 몰랐겠지만 제가 성준이 노릇하며 산 게 꽤 됐다. 네?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서방님이 계속 그이 이름으로 지내왔다는 말씀이세요? 병원 말고 다른 데서도요? 그래. 형제가 얼굴 똑 닮은 게 이럴 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태평한 말씀을 들으며 황당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신분증은 어디서 난 거래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묻자 옆에 있던 동서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사실 아주버님 출국하시기 전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이가 아주버님 지갑에서 몰래 신분증 빼내서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어차피 여권 가지고 반년이나 해외에 나가 계시니까 그동안은 신분증 쓰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자꾸 커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랐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생 부부가 남편의 신분증을 도용해 몇 달 동안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왔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저 우연한 병원 측의 실수였다고 생각한 일이 시동생과 동서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는 게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눈을 부릅뜨고 동서를 향해 물었어요. 동서,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형제라도 이건 명백히 남의 신분을 도용한 거라고. 병원 기록이랑 보험 처리 내역 다 그이 이름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는 거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니까. 예, 형제끼리 그 정도는 서로 도와주고 사는 거다. 네 남편이 알면 분명히 잘했다고 할 거야. 동생이 저렇게 다쳐서 누워있는데 그깟 이름 하나 빌려준 게 뭐가 대수라고 이 난리를 치니? 너도 참 매정하다. 매정해. 너희랑 애들 상황이 바뀌면 둘째는 아마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을걸.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엄연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가 분명했는데 어머니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일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닌 잠시 제 눈을 피하시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지. 근데 이게 뭐 큰 잘못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운다니? 우리 다 한 가족이잖니.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얘들 언뜻 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를 만큼 닮았잖아. 너만 가만히 있으면 걸릴 일 없다니까 그러네. 일단 둘째 수술 들어갔으니까 얘 수술 끝나면 얘기하자.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만 모르고 동서 부부와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이 똘똘 뭉쳐 국내에 있지도 않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지내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제가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든다며 나무라셨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옛날엔 다들 이렇게 살았다. 보험 안 되는 사람 많던 시절에 남의 집 의료보험 빌려서 병원 다니는 건 흔한 일이었어. 어머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서는 그런 제 말에는 아랑곳 없이 시동생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같은 마음이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자리를 피해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다행히 이번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집에 뭔 일 있어? 저는 놀라서 묻는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나 병원인데 서방님이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왔어.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근데 병원 서류를 당신 이름으로 접수했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내 이름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자기 이름을 놔두고 왜?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들은 그간의 사정을 남편에게 전부 털어놨습니다. 물론 두 사람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놀란 게 틀림없었죠. 저는 남편이 기분 나쁘게 듣지 않도록 조심하며 한마디를 더 건넸어요.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 당신 카드나 금융거래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서방님네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병원 진료도 제대로 못 받을까봐 당신 이름을 댄 거 보니 너무 불안해서 말이야. 이윽고 남편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당신은 일단 좀 진정하고 기다려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를 재워놓고도 저는 초조하게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시동생 곁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전 그저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은 당연히 밤새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죠. 시동생이 남편 이름으로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벌였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다리던 남편의 연락을 받았는데 목소리가 지난밤보다 더 굳어있다는 게 단박에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잠도 안 자고 인터넷으로 카드 내역을 다 확인해봤어. 근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2개나 더 발급돼 있어. 당연히 내가 만든 적도 없는 카드야.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기록도 있어. 3천만 원이나.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을 도용한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남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뭐? 대출까지? 그럼 서방님이 당신인 척 카드도 만들고 대출도 받았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거기다 카드 사용 금액이 장난 아니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바로 비행기표 알아봐서 들어갈게. 애를 만나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병원 문제인 줄만 알았던 일이 대출 사기와 카드 부정 발급까지 얽힌 훨씬 더 큰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 없는 사이 벌어진 일들이 혹시나 더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은 예정보다 훨씬 이른 일정으로 귀국하게 됐어요. 회사에는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만 말해두고 서둘러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공항에서 만난 남편의 얼굴은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급하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밤을 꼬박 새워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눈밑이 거뭇하고 표정에도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런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니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 밥은 제대로 먹은 거야?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 일단 은행이랑 카드사부터 가서 정확히 확인해야겠어. 카드 발급할 때 제출한 서류랑 대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야지.
남편은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바로 은행과 카드사를 찾아다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는 월차를 낸 뒤 남편을 따라 나섰죠.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를 열람한 남편은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발급된 카드는 이미 여러 달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두 카드로 결제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어요. 대출금 역시 시동생이 남편 이름으로 미리 개설해 놓은 통장으로 흘러들어가 모두 출금된 다음이었는데 그 대출 이자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앞으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날아왔는데 봉투를 뜯어본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여보, 이거 봐봐. 보험사에서 나한테 고소장을 보냈어. 저는 놀라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김상준을 형사고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최근 몇 달간 여러 건의 사고와 진료 기록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었고 보험사에서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조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갈수록 손끝이 떨려왔어요. 남편 이름으로 지난 몇 달간 청구된 보험금 액수가 저희 부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서류 하단에는 조사 출석 요구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어 그 일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상혁이가 일부러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척하고 내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온 것 같아. 지난번 응급실 사고도 그중 하나였을 거야. 아마 대충 신용만 하고 돈 좀 받아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고가 크게 났겠지. 저는 그제야 얼마 전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한 신분 도용이 아니라 훨씬 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각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업이 망해 살림이 궁핍해진 시동생 부부들이 모이에 일부러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을 벌이고 남편 명의를 도용해 남편이 들어둔 보험사에 돈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여기고 조사에 나서게 된 거죠. 남편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그날 저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동생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함께 따라 나섰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시동생이 저희를 보고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본 남편이 울컥하는 것 같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시동생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상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한테 설명해봐. 카드에 대출에 이젠 내가 보험 사기까지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했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시동생은 깁스한 다리를 이불로 덮은 채 남편의 눈을 피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빚 독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형이 들어둔 보험에서 보험금 조금만 타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한 건데 간이 점점 커져서 카드랑 대출에까지 손을 대게 된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우리끼리 사과하고 용서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네가 일부러 다쳐서 보험금을 타낸 거라고 신고가 들어간 거라고. 너 보험 사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자수해. 그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시동생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지금 나더러 일부러 그랬다는 걸 인정하고 감옥에 가라는 거야? 가뜩이나 빚 때문에 죽을 맛인데 전과자까지 되라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되면 애는 누가 키우라고. 절대 안 돼. 그냥 형이 나 좀 봐주면 안 돼? 형은 그래도 맞벌이 하면서 든든한 회사 다니고 나보단 형 편이 괜찮잖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봐달라니. 뭘 어떻게 봐주라는 거야? 카드 값이랑 대출 형이 갚아주면 내가 나중에 다시 재기해서 꼭 갚을게. 솔직히 다 합쳐도 겨우 몇 천인데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전 기가 막혔습니다.
시동생은 형 명의를 몰래 도용해 놓고도 미안한 줄 모르고 태연하게 남편에게 빚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우라통이 터져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지금 형이 만들지도 않은 카드값이랑 대출을 대신 다 갚으라는 말이에요? 그러게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회사가 그 지경인데 골프에 외제차에 명품에 왜 그렇게 무리해서 잘 사는 척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그런 제 말에 시동생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답했죠. 형수가 회사만 다녀봐서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외형이 중요해요. 없어 보이는 사람하고 누가 거래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 시동생의 뻔뻔함에 남편은 주먹을 꽉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런 저희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끼어드셨어요. 예, 상준아, 네 동생 지금 다리도 성치 않은데 무슨 자수를 하라고 그러니? 둘째가 뭐 남의 돈을 훔치기랬니? 사람을 때리기랬니? 남도 아니고 그냥 형 이름 좀 빌려 쓴 걸 가지고 뭘 그런 말까지 나와? 엄마, 이건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카드랑 대출 해결해 준다고 해도 보험 사기 친 건 어쩔 거예요? 그건 엄연한 범죄라고요, 범죄.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로 큰아들을 바라보며 소리치셨어요. 그럼 네가 대신 감당해줘야지. 네가 엄연히 형 아니냐? 어차피 병원에도 네 이름으로 접수해서 치료받은 거고 보험도 네가 가입한 거니까 네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써서 진짜 아파서 치료받은 걸로 잘 넘어가면 되잖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듣고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엄마! 그럼 둘째 벌 받지 말라고 멀쩡히 해외에서 일하고 있던 저한테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란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얼굴로 장남을 향해 대답하셨어요. 죄는 무슨, 네가 진짜 다쳐서 치료받은 거라고 하면 된다니까. 너희는 살림이 넉넉하니까 유능한 변호사가 잘 해결하면 벌금 정도만 물고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잘 한번 알아봐. 도를 지나친 시어머니의 말씀에 결국 남편도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금 제가 하지도 않은 사기를 쳤다고 인정하란 말씀이에요? 엄마 눈엔 둘째 아들밖에 안 보여요? 저 그런 누명 쓰고 조사받다가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잘릴 수도 있어요. 저희 세 식구 미래가 걸린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변호사 사서 조용히 처리해야지. 지금 상혁이네는 여유가 안 되잖아. 오죽하면 애가 자기 몸 다치는 걸 마다하지 않고 그런 짓까지 했겠니? 나도 나중에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곱게 키운 내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돈 벌 생각을 했는지 피눈물이 다 나더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형이라는 애가 동생을 안 도와줄 거야? 엄마, 그거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형제가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거지 고작 이런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성질을 부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동생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동서 역시 입을 꾹 다물고 원망의 눈초리로 저희를 바라봤죠.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로 시댁 식구들의 뜻대로 흘러가게 뒀다가는 남편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계속 두고 보지 않고 어떻게든 나서서 해결해 보기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해도 그 문제는 남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아이의 인생까지 모두 걸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서며 남편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절대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지금이라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당신이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죠.
그 뒤로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의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잠들기 전 남편한테 확인했죠. 여보, 은행이랑 카드사에서 받은 서류들 전부 사본으로 떼어왔지? 혹시 몰라서. 그 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 잘했어. 난 사실 오늘 병실에서 서방님이랑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절 바라보더군요. 뭐? 녹음을 했다고? 언제? 아까 병실에서. 혹시나 나중에 어머니가 말을 바꾸시거나 서방님이 딴소리 할까봐 걱정돼서 미리 핸드폰으로 녹음했어. 카드값이랑 대출 얘기, 당신이 뒤집어 써달라고 설득하던 얘기까지 전부 다 녹음돼 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복잡한 표정이 가득한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아마 엄마 뜻대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 동생이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당신이랑 애가 있잖아.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순 없어. 어떻게든 내 결백을 밝히고 죄를 뉘우치게 할 거야. 다음 날 저희는 은행과 카드사에 정식으로 CCTV 열람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다쳤던 그 오토바이 사고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사고 현장 인근 상가의 CCTV까지 직접 찾아다녔어요. 며칠 뒤 사고가 난 골목 어귀에 있던 편의점에서 외부를 찍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동생이 인적드문 골목에 숨어 있다가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걸 확인하고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처음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화질이 좋지 않아 긴가민가했지만 몇 번을 돌려보고 확대해본 결과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확인하며 어찌나 놀랐는지 손까지 떨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일부러 그런 거잖아.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를 낸 거야.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엄마는 이런 짓을 하는 애를 자식이라고 감싸고. 진짜 말도 안 된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시동생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어이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한편으론 뻔뻔하기도 한 얼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 영상과 은행 서류 그리고 병실에서 녹음한 대화 파일을 모두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진술했어요. 김상준은 사건이 벌어진 기간 내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신분증을 도용한 건 시동생 부부고 이 녹음 파일에 그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시동생이 스스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정황이 담긴 편의점 CCTV 영상입니다. 저는 하나라도 빠뜨릴까봐 조목조목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형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사를 끝마친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출입국 기록과 CCTV, 녹취 내용까지 확인하고 신분 도용,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모두 김성준 씨의 동생이 저지른 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남편분 명의로 발급된 카드와 대출 관련해서는 은행 쪽에서도 별도로 민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시동생은 지난 몇 달간 크고 작은 사고를 벌여 남편이 가입한 보험사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온 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다던 사고도 접촉사고로 목을 다쳤다던 일도 알고 보니 전부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밝혀지고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바꿔보려 애쓰셨어요. 상준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냥 네가 아팠던 거라고 진술하면 안 되겠니? 이러다 진짜 상혁이 인생 끝장난다. 하지만 남편은 힘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바본 줄 알아요? 이미 CCTV에 다 찍혔고 은행 서류에 필적 감정까지 들어갔어요. 이젠 제가 뭐라고 진술해도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이건 사건을 일으킨 상혁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결국 수사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과 보험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반면 남편은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며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늘 꼿꼿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진 채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상준아, 내가 잘못했다. 그땐 그저 둘째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어서 네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이제라도 마음 풀고 네가 상혁이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이대로면 국선 변호사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변호사 알아보게 비용이라도 보태주면 안 되겠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갔을 남편이었지만 그때만큼은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엄마, 전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기 살기 위해서 절 망가뜨리려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은 없어요. 상혁이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게 진짜 상혁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매달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 아니니? 이대로 동생이 전과자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볼 셈이야? 너도 참 매정하다. 원망 어린 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처음엔 상혁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힘든 걸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제 이름을 훔쳐서 저는 감옥에 가든 말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상혁이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게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 이름을 몰래 훔쳐서 몇 달 동안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대출을 받고 보험 사기까지 저지른 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동서도 그걸 알고 계셨고요. 그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저희에게 시동생을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셨죠. 시동생과 동서는 결국 재판을 거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미 지고 있던 빚에 벌금까지 더해지면서 앞날이 까마득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던 날 저희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늘 자신만만하던 시동생의 얼굴이 그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죠. 그 뒤로 동서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시동생은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시동생 부부의 삶은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두 사람은 이제 화려한 옷 대신 일하기 좋은 작업복을 입고 마트와 택배 상하차 현장에서 힘들게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지만 저희에게 돕기를 강요하지는 못하시죠. 이제 장남이 예전처럼 우습게 생각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톡톡히 배우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그 후로도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자란 형제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이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과
어릴 적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 곁을 묵묵히 지켜줬어요. 여보, 힘들었지만 서방님이랑 동서도 이제 정직하게 버는 돈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벌인 일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확실히 배울 거고. 만약 그때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넘어갔다면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을 벌이며 살았을지도 몰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크게 한번 뉘우치게 만드는 게 맞아. 그리고 아무리 동생이라도 범죄를 뒤집어 써줄 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안한 마음은 갖지 마. 그런 제 위로에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제 나도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어렵게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저 역시 오랜만에 일하며 마음 편히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아직 풀지 못한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적어도 더 이상 부당한 비교와 억울한 희생을 강요받는 일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 응급실에서 걸려온 황당한 전화 한 통이 저희 부부에게 오랫동안 골마있던 상처를 도려내고 진짜 가족을 지키는 법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찔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 앞에 또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법을 그 무엇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확실하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그 값진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로를 지켜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항상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